자, 이제 거기 있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쭉 한번 설명만 쭉 갈게요. 8시간, 16시간 공복을 뭐 14시간으로 해도 돼요. 14시간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16시간은 조금 더 좋다라는 거고, 대사 개선을 위해서 인슐린 분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좋은데, 중요한 건 얘가 좋다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장내 미생물 환경들, 마이크로바이옴, 요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근데 이 부분들을 사실은 되게 아주 작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간 제한 식사에서 장내 환경 개선이 엄청 중요한 요소가 됐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그래서 시간 제한 식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래도 되나라고 느껴질 만큼 엄청난 양의 샐러드를 먹어야 돼. 어느 정도? 세수대야 정도. 보통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제공해주는 양의 3배에서 5배 정도를 먹어주는 것이 단시간 내에 효과를 주는, 그리고 장내 미생물 환경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물론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좋은 미생물들로 이 바나나와 같은 황금변을 보는 건강한 장내 박테리아들, 장내 미생물들을 추출해서 건강한 환경에서 배양을 한 다음에 요 놈을 이제 이식시켜주는 과정까지도 필요도 한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한국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전 공복에서 중요한 건 물 잘 드셔야 돼요. 좋은 양질의 물, 그리고 약간의 전해질 뭐 이런 것들, 뭐 커피도 좋고 방탄커피도 좋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방탄커피 뭐 기버터하고 MCT 오일하고를 듬뿍 넣어서 먹는 편인데, 별로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에너지 소모량, 기초대사량, 운동대사가 충분히 있을 땐 방탄커피가 오케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방탄커피는 지방을 먹어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지방을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먹어지는 탄수화물들을 즉각적으로 지방으로 만들어. 그게 낫다.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MCT 오일을,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다고 지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많이 먹은 지방으로 인해서 그 이외의 식사에서 먹는 탄수화물들이 전부 다 지방으로 즉각적인 축적이 된다. 그런데 더 빠르게 축적이 되는 것은 과당, 포도당, 뭐 액상 시럽 같은 것들, 과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잘 정제된 빵, 라면, 국수, 이런 것들을 함께 먹었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충분한 소화 능력,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은 근육량에서 나와요. 근육량이 클수록 포도당의 80%를 근육들이 대사를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은 여러분들은 별로 신경 안 써도, 아무리 잘못된 것들을 먹어도, 그리고 정제 잘 된 복합당을 먹어도 바로바로 에너지를 만들고 바로바로 배설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 운동이 익숙치 않거나 아니면은 배설이 잘못되거나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거나 하는 분들, 노화에 들어온 분들, 아니면은 대사질환이든 아니면은 위장질환이든 이러한 분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 자, 첫 끼 식사의 중요성은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첫 끼 식사에서 뭐 단백질, 식이섬유 뭐 중요하다, 복합 탄수화물 순서대로 먹는다라고 하는데, 첫 끼의 식사는 매우 중요한 대신에 먹는 순서가 더 중요해. 똑같이 우리가 밥 먹고 반찬 먹는 것하고 똑같이 반찬 먹고 밥 먹는 것하고 다르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돼. 반찬 먹고 밥 먹는 것 어차피 총량은 똑같은데 라고 하지만, 맨 처음에 입 안에 들어왔을 때 자작 활동을 통해서 입 안에 구강내 점막에서의 흡수 단계에서부터 이 물질이 어떠한 구성을 갖는지가 뇌보다는 장에 먼저 신호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밥 먹고 반찬 먹고와 반찬 먹고 밥 먹고, 그 짧은 시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준비하는
이 반응은 완전 달라요. 뭐 10분, 20분 이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입 안에 딱 들어와서 혀 밑에 점막 내에서 내가 저작근에 의해서 음식물을 씹는 그 순간 침이 나오고 그 침과 함께 음식물이 분해되는 그 순간서부터 구강 내 점막 내 흡수 과정이 바로 장내 시냅스 그리고 우리 신경들의 이 전달 물질들로 인해서 뇌까지 다 빠른 속도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맨 첫 끼도 중요하지만 첫 끼의 첫 번째 숟가락, 첫 번째 입 안으로 들어가서 이 씹는 동작까지가 어떤 음식이 들어오는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저녁 충분히 잘 먹는데 아까 여기서 얘기했어요. 충분히 잘 먹는데 라고 했을 때도 저런 식단으로 먹으면 안 좋다. 가능한 뭐 장, 김치, 깍두기, 된장 좋아요. 고추장 같은 거 된장하고 같이 있을 때, 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장을 쓰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들 고추장, 된장이 있을 때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해서는 고추장이 좋을까? 된장이 좋을까? 여기.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해서 야채를 먹어야 되는데 야채를 먹는데 우리가 가장 좋은 야채 중에 하나가 양배추예요. 양배추를 쪄서 삶아서 요 양배추 그냥 먹기에는 조금 달달하긴 하지만 조금 먹기가 좀 불편해. 이때 찍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간장, 된장, 고추장이다 라고 하면 요 셋 중에서 어떤 놈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장이 있을까? 간장, 고추장, 된장. 된장. 너 생각만 해봐도 알걸? 된장. 여기서 힌트가 있었어.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우리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 중에 과당, 포도당, 복합당들로 있었고 뭐 지방, 단백질도 있었고 식이섬유도 있었고 땡! 고추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물엿 넣지 않나? 요놈들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장으로서 나빠. 먹으면 그 안에 있는 당분들이 이 결핍 상태를 깬다고. 이것은 매우 작은 양 갖고도 결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몸은 너무너무 신기해서 내가 10이 필요해. 근데 1밖에 공급을 안 해주잖아. 그러면 1을 갖고 10처럼 활용을 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첫 끼를 만들 때 뭐 현미 잡곡, 뭐 소화 시래기, 단백질, 식이섬유, 뭐 장 건강 막 이렇게 했는데 장 건강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올바른 식사 순서 요거는 아까 설명 충분히 했어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인데 단백질 앞에 좀 지방이 또 있어. 지방은 좋은 지방. 좋은 지방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을 구분할 땐 지방을 만드는 제조 단계에서 봐야 돼요. 그냥 꼭 짜니까 나왔어요. 지방. 참깨 짜서 나온 참기름. 그런데 상업적인 목적으로 꼭 짜니까 안 나와. 그래서 거기다가 각종 화학적 용매들을 집어넣어서 화학적인 분해를 통해서 추출해놓은 이런 기름들이 안 좋다. 또 한 가지 오메가3와 오메가6 오메가6도 좋고 오메가3도 좋은데 비율이 맞았을 땐 좋은데 문제는 비율이 안 맞고 오메가6가 조금 더 많았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메가6의 산화로 인해서 오메가6가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오메가6가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간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데 요즘에 우리들이 상업적으로 쓰는 것들은 오메가6의 비율이 매우 높다. 그리고 요놈들이 산화되는 과정, 특히 끓이고 볶고 튀기는 과정,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산화되는 요 오일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나쁜 지방이 섭취가 된다. 그래서 과자 아주 나빠. 근데 그 과자를 어떻게 만드냐? 정제시켜요. 밀가루를. 그래서 수입을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통해서 이 유통을 한단 말이죠. 그 유통기간 내에 상하거나 썩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는 할 거고 그 상태에서 자 참고로 하나만 예전에 해우소를 아는 사람 해우소 절에 가면 스님들이 쓰는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했어요. 해우소 아유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 우환을 해소한다. 진짜 급했어요. 진짜 배탈이 나서 화장실이 급할 때의 그때의 그 우환은 그 무엇보다도 힘든 그 우환을 해소하는 곳, 해우소, 변소라는 곳인데, 이 변소에는 많은 구데기들이 있었고, 이 구데기들을 방제하기 위해서 우리 스님들이 많이 썼던 게 밀가루 뿌리기예요. 그 위에다. 그러면 구더기 방제가 정말 확실하게 됐어요. 친환경이기도 했고, 그 밀가루를 수입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유통이 되고, 유통된 그 밀가루를 이용을 해서 과자를 만들 때 그 과자에 들어가는 그 튀기거나 굽거나, 심지어는 그 오븐에 넣고 굽는다라고 하는 것에도 기름이 들어가요. 그 기름들이 아까 얘기한 그 식물성 기름, 뭐 요즘엔 팜유 안 쓰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팜유조차도 옛날에는 건강한 식물성 기름이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엔 그 팜유가 들어가지 않고 조금 더 건강하게 구웠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수입된 밀가루를 정제된 이 정제당을 지방, 산화되기, 산패되기 쉬운 이 지방으로 굽거나 튀겨서 오랫동안 유통할 수 있도록 산화 방지제들을 넣고, 그것을 질소가 잔뜩 들어있는 이 포장재에 넣어서 오랫동안 유통기한을 갖는 이러한 거대 상업 자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간식, 스낵들이 이 인슐린 저항성, 비만, 과체중, 이러한 증상들을 심하게 만든다. 그것들의 표본이 대표적으로 3억 2,400만이라고 그랬나? 그 미국 내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대표적인 거대 상업자본들에 의한 농간이다. 이 거대 상업자본은 과당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장 빠르게 흡수돼서 에너지로 바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인 이 과당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알코올 대사가 바로 과당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고밀도의 에너지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이 알코올 회사들을 다 합친 것보다 이 과자 회사의 한 회사의 매출하고 비교해 봤을 때의 비중을 보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알코올은 2병 먹으면 취하고 6병 먹으면 인사불성이 돼서 더 이상 못 먹어. 하지만 어린 아이라도 과당은, 액상 시럽은, 과자는 먹일 수 있고, 한번 익숙해지면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게 과당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대 상업자본들이 마케팅을 계속 뿌리면 뿌릴수록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알코올은 아무리 광고를 한다 그래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구매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상업적으로는 제한되는 아이템이 술 장사이다. 하지만 저 식품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달달하고 짭조름하고 맛있고 바삭거리는 저 어떤 스낵 과자 종류들은 거기에 따라서 탄산 음료들과 함께 있는,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펩시콜라. 펩시콜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콜라만 만들지 않고 다양한 음료와 다양한 과자 회사들을 갖고 있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에요. 아마도 코카콜라보다 매출이 더 많을 걸로 보여지는 그러한 회사들이 타겟으로 잡는 이 과자들이 알코올보다 큰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제한 없이 먹을 수 있고, 무한으로 먹고 섭취하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또 사 먹을 수 있는 과정이다. IMF 때보다 이 코비드-19일 때 훨씬 더 저 회사는 성장을 했어요. 훨씬 더 많은 배당을 워렌 버핏에게 주었고, 마찬가지로 저러한 거대 상업자본에 의해서 우리들의 건강이 근본적으로 위험해진다. 너무 쉽게 에너지 과잉, 쉽게 나쁜 재료로 만든, 너무 쉽게 인슐린 저항성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먹는 식단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런 것들만 이해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태까지는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했고, 이 간헐적 단식 중 피해야 할 음식들을 시작으로 해볼게요. 자, 이 음식들에서
정제된 설탕, 흰 밀가루, 과자, 탄산, 튀긴 음식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 단식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이런 음식은 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 안에 있는 음식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GI 지수가 높다. 먹었을 때 인슐린을 자극을 하는 이 자극 지수가 높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것들은 간헐적 단식에서 피해야 될 음식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이 먹으면 곤란한 거대 상업자본에 의해서 가공된 식품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정상적으로 재배된 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없다. 이 중에서 자연적으로 만든 게 뭐가 있을까요? 요 설탕, 정제된 설탕, 흰 밀가루, 과자, 탄수화물, 탄산 음료, 기타 등등. 저 안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먹었을 때의 그 진짜 재료, 진짜 음식과 현재 우리들이 먹는 저 진짜 음식처럼 생긴 저 음식들이 옛날과 다르다. 그 다르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거대 상업자본의 강력한 마케팅으로 우리들은 그냥 건강할 음식, 건강한 것 같은 음식이라고 이해하면서 먹게 되면서 우리 몸은 천천히 망가진다. 얼마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망가진다. 근데 안타깝게도 빨리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과당들의 과잉 섭취로 인해서 요즘에는 6세, 7세 어린이들에게서도 알코올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생긴 이 지방간들의 형태로 아이들도 지방간의 형태로 나타나요. 저런 것들은 우리가 간헐적 단식 중 피해야 할 음식 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적어도 그냥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음식으로 나눠주자. 첫 번째 설탕, 그 다음에 밀가루. 자, 설탕은 아까 누가 얘기했죠?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이 섞여 있어서 설탕 이렇게 보면 돼. 설탕은 과당 절반, 포도당 절반쯤 비율로 섞여 있다라고 보면 딱 맞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엄청 빠르게 흡수되고 에너지로 변환되겠죠. 대신에 우리 같이 하루에 200km씩 자전거를 타야 되는 사람들은 요 설탕들을 잘 먹어요. 과당과 이 다당을 잘 섞어서 내가 지금 초반에 10km는 과당으로 가고 그 다음 10km는 포도당으로 가고 그 다음 10km는 밥의 힘으로 가고 그 다음 10km는 고기, 지방의 힘으로 가. 그래서 밥 한 공기 먹으면은 한 80km 정도는 가는데 80km 동안 가는 사이에 에너지가 순차적으로 대사되는 과정에서 1번 과당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그 설탕들이 있다면 그 안에 과당은 절반가량 있을 거다. 설탕, 그 다음에 밀가루, 그 다음에 이제 과자를 만드는 것이 이 지방, 나쁜 지방으로 만드는 요 세 개만 끊어도 돼. 설탕, 밀가루, 그리고 나쁜 기름. 그냥 기름 아니고 나쁜 기름. 우리 기름은 탄수화물보다 3배 이상의 양질의 에너지, 압축된 밀도 높은 에너지를 우리 몸에 제공을 해주고 또 하나는 그 지방, 지질이 없으면 우리 세포막이 이루어지질 않아. 세포막이 생기질 않는다고. 자, 요것은 뭔가 조금 다른 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근육이 녹는 아이들 이해되나요? 횡문용해? 근육이 막 녹아서 녹은 근육들이 흡수돼가지고 혈관도 막고 그래서 며칠 내로 죽어버리는 이러한 얼마 전에 그 여자 중대장의 그 얼차례를 받고 떼뼈에서 완전 군장에 구보하던 우리 병사 하나가 죽은 적이 있어요. 그 병사가 죽었을 때 부검해 보니 그 횡문용해. 이것이 그 단백질 근육이 녹으면서 생긴.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이제 나쁜 음식들. 자, 요 단계를 거쳐서 이제 다음 단계 GI 수치가 뭔지, 그 다음에 GI 수치를 높이는 것들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뭐 글루트포 단백질의 뭐 운동학적, 영양학적 기전에 대한 것들은 요거는 심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그 신경 안 써도 되고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
자, 마찬가지 이제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GI 지수 기반의 식단과 운동 전략이라고는 했는데 요것을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쓴 것은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노화에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나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것을 잘 이해하면 이 안에는 에너지 대사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매우 좋을 수 있어요.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가지고 우선적인 섭취로 바로 즉각적인 에너지 변환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할 수 있어서 이게 한쪽 측면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민감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개는 서로의 관계가 기랑 관계에 있어서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는 나빠지고 하나가 보강되면 하나는 저절로 나빠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인슐린의 역할에 대해서 지난번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세포에게 에너지들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인슐린이 한다. 인슐린이 없으면 에너지를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요. 이 인슐린이 이게 발견이 된 것도 얼마 안. 자,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내가 어떠한 문제들이 라고 뭐 자가진단을 하는 건데 여기에 신경 쓸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졸음, 춘건증이 온다. 밥 먹었더니 더 이제 피로가 더 심해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인슐린이 쫙 올라가면서 몸이 활기를 딱 찾는 듯 하다가 인슐린 수치가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인슐린이라는 것은 혈당이 높아지면서 인슐린 분비가 되고 인슐린 분비에서 혈당이 떨어지는데 혈당이 떨어질 때 활력도 함께 떨어지는 무기력한 졸음이 쏟아지는 이러한 이 인슐린에 의한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과정들이 일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건데 우리들 젊은 친구들 건강한 친구들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해요. 혈당이 높아졌어 그러면은 인슐린 나와서 어느 정도 혈당을 눌러주고 혈당이 좀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은 또다시 분해를 해서 혈당치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고. 운동을 한다 그러면 혈당치를 좀 더 높여주고 운동을 안 한다 그러면 혈당치를 떨구어지는 자연스러운 요 사이클을 유지하는 항상성에 우리 몸이 익숙해 있다고. 근데 그 항상성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문제들인데 현재 여기 있는 것들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해당되는 문제는 없다. 자, 요 부분도 없고, 요 부분도 없고, 요 부분도 없고, 요 부분도 없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면, 이제 영양학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생리학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운동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수적인 팽창을 만드는 과정. 이 과정에서는 공복 상태의 유산소 운동들을 통해서 이 세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되면 그 세포에게 공급되고 그 공급된 포도당이 사용되는 이 대사를 높이는 데 있어서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수적 팽창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 근육 세포들을 키움으로써 그 각 세포들에 들어갈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더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산소 대역에서의 운동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질적 향상, 포도당 대사, 지방 대사 그리고 산소 대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질적인 개선이 있을 때 인슐린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포도당들을 얼마나 빠르게 에너지 대사를 시킬 수 있는지의 단계가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수적인 증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동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부분은 아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운동들로 봤을 땐 유산소 운동에서는 걷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걷기로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냥 힐링 정도, 그냥 내 정서적으로 좋아진다 정도지 대신에 걷기를 좀 더 빠르게 걷기를 통해서 땀이 나고 나의 심장 박동수가 최소한 110, 120쯤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높여서 빠르게 걸어야 된다. 이래서 걷기 동작이 매우 중요해요. 걷는 것만 갖고선 해결되지 않아요. 잘못 걸으면 뭐 종아리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여기저기 부상의 위험도 굉장히 높아서 이 걷는 것은 따로 배우는 것을 추천하는데 걷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업소들이 별로 없어서 좀 안타깝고 두 번째 느리게 뛰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막 조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빠르게 걷기와 느리게 뛰기 요 두 가지가 유산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일 수 나머지 수영 자전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는데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단계라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효과적인 운동 유형 중에서 중요한 거는 장비 필요하지 않고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상태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 운동들 중에 여기서 빠졌지만 가장 강력한 것들 하나 우리가 아파트에 산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 계단 타기를 통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으로 무산소 운동으로 해서 이제 좋아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인터벌 훈련,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통해서 좀 더 미토콘드리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이제서부터는 이제 GI 지수에 따른 식단들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이 식단만 갖고서 80%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지만 이것을 극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선 반드시 운동요법이 함께 있어져야 한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GI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짜장면을 먹었을 때 짬뽕을 먹었을 때 어느 놈이 나의 혈당치를 빠르게 흡수하고 빠르게 혈당치를 올릴 수 있는지를 지표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딸기와 바나나 어떤 놈이 GI 지수가 높을까요? 딸기 그리고 바나나 어떤 놈이 GI 지수가 높을까요? 딸기입니다. 땡! 두 개 중에서 어떻게 나랑 똑같아? 나도 항상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못 맞췄어요. 딸기가 GI 지수가 가장 낮아. 바나나는 가장 높은 층에 있고 바나나보다 좀 더 높은 GI 지수를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해봐. 사과? 사과도 꽤 좋은데 비슷해. 또. 거기서 한번 해봐. 어? 수박. 파인애플, 수박, 바나나. 파인애플, 수박, 바나나. 이게 최상위 GI 지수. 그 다음 최하위 GI 지수가 이제 이거는 이제 과일을 안 하지만 토마토, 딸기. 그래서 요 놈들을 가졌을 때 먹고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했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높이 쭉 올라가는지를 측정한다라고 보면 돼. 마찬가지 방식으로 요 과당, 포도당, 복합당. 근데 요것들 잘 보면 과당, 포도당, 복합당의 구조. 이 구조를 봤을 땐 요거는 단순하고 요거는 좀 더 복잡하고 해서 이 분자 사슬 구조가 길게 연결되어 있다고 소화 흡수가 안 돼요. 일반적으로 세포 단위에서는 한 개가 와야 세포가 문을 열고 오도 왔어라고 받아들이는데 패거리로 친구들하고 같이 왔을 때는 세포가 문을 안 열어준다고. 그래서 잘게 잘라지는 과정을 탄수화물에서 복합당에서 다당, 단당 그리고 과당으로 쪼개지는 과정을 우리가 소화 흡수 과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소화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단계로 있는 것들이 이제 수박,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마찬가지 과정에서 이제 수박, 이 채소, 바나나가 아닌 토마토 쪽은 이제 아주 낮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쪽에 훨씬 더 가깝다. 식이섬유 쪽에 더 많은 양이 있고 거기에 약간의 단백질들도 있고 약간의 탄수화물들이 있는데 탄수화물도 많은 물과 식이섬유를 바탕으로 해서 더 강력한 단맛을 내는 그 파인애플 그런 것들을 이제 GI 지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짜장면도 GI 지수가 달라. 짜장면을 먹었을 때 아빠가 먹었을 때 엄마가 먹었을 때 혈당 측정기를 두고 하면 똑같은 짜장면인데도 반응하는 게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한테 맞는 과일을 골라야 돼. 나한테 먹는 음식도 어떤 것이 좋은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분들한테는 가능하다고 하면 그 테스트를 보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내가 먹는 모든 입으로 들어간 모든 음식들을 측정을 해서 역추적을 해서 나한테 맞는 음식들을 골라야 돼. 밀가루 음식이 맞는지 아니면은 녹말 같은 것들이 맞는지를 봐야 돼. 자, 그러면 우리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음식들 중에서 자, 지금 보여요? GI 지수 구분. 저 GI 55 이하
현미, 고구마, 귀리, 렌틸콩. 자, 여기서도 잘 봐요. 여기서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고구마가 저GI 지수를 가진 식단에 포함되어 있죠. 어떻게 먹었을 때? 쪄 먹었을 때는 중간쯤. 저는 날로 먹었을 때. 자, 여러분 고구마 잘 봐봐요. 고구마라는 것이 어떻게 가공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저 내용대로라면 고구마가 GI 지수가 낮아. 저것은 건강하게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해서 먹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저 고구마를 어떤 식으로 가공했는지. 1번 굽는다. 2번 찐다. 3번 날로 먹는다. 날로 먹어야 돼. 날로 먹었을 때 저 GI 지수 55 이하로 나온다. 저 상태에서 만일 구워 먹는다. 끝장나는 거야. 구워 먹으면 고 GI 지수 70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찬가지. 당근 어떨까? 당근도 쪄서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GI 지수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서 요 고 GI 70 이상의 흰 쌀밥, 떡, 식빵, 음료 중에서도 에너지 음료, 타우린이 들어있고 칼로리가 높은 음료들은 진짜로 먹으면 바로 혈당 상승, 바로 일을 할 수 있고 바로 페달링을 돌리면서 내가 자전거를 타러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것은 운동을 하는 아이들은 잠깐 5분간의 휴식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뭐 하냐면 콜라 마시고 에너지 음료 마시고 그리고 바로 가서 또 춤추러 갈 수 있어요. 근데 클럽에 왔는데 그 친구들한테 너 고구마 먹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렌틸콩을 삶아서 줄 테니까 이런 친구들은 밤새면서 클럽에서 놀 수가 없다고. 이런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고카페인과 고칼로리 정제된 이러한 식단, 뭐 초콜릿 같은 것들을 먹는다. 아니면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위스키를 레드불과 같은 고칼로리, 고카페인 음료에 위스키 같은 고밀도의 에너지, 축적된 에너지들을 섞어서 마시는. 그래서 흡수까지 최대한 마셔서 우리의 각성 효과, 에너지 레벨 수치를 쫙 올려주는 이 고 GI 지수 음식을 통해서 클럽에서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하여튼 노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GI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그래서 그 음식이 그냥 똑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있으면 1 더하기 2는 3이 나오면 되는데 1 더하기 2인데 언제는 2가 나올 수도 있고 언제는 1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가공한 상태에 따라서도 틀리고 언제 먹는지에 따라서도 틀리고 내가 바짝 마른 상태에서 먹는 건지 아니면은 충분히 비가 오랫동안 온 논에서 내리는 이슬비인지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내가 어렸을 때 막 성장할 때 아니면은 커서 유지될 때 성숙했을 때 그리고 노화될 때 똑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식이 다르고 먹는 순서가 다르고 먹는 양이 달라진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을 먹었어요. 군고구마를 먹었어요. GI 지수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하지만 군고구마를 먹기 전에 생률, 그냥 깐 밤, 굽거나 삶지 않은 밤을 먹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가 조금 더 달라져요. 똑같은 군고구마를 먹었는데도 그 높은 GI 지수가 낮아질 수 있다. 이것은 바짝 마른 논에 비가 온 것하고 바짝 마른 논에 먼저 샐러드를 한 겹 깔고 그 위에 비를 내린 것하고 같은 효과로 일단 식이섬유라는 놈이 자작 활동을 통해서 인식을 시켜주고 그 놈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이 인슐린 이 분비를 촉진하는 그 센서의 작동이 지연된다. 이것이 자작 활동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 몸이 우리 취되고 있는 음식을 인지한 순간서부터 우리 몸이 가장 효율적인 그 대응할 수 있는 1대1 대응할 수 있는 소화 분비 효소들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몸이 진화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딱 먹었을 때 과당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뜨거운 밥과 찬밥을 먹었을 때 입안에서 똑같이 100번의 자작 활동을 했을 때 이 녹말, 이 쌀밥이 입안에서 전분으로 바뀌는 이 단계에서 또 GI 지수가 달라. 따뜻한 밥과 찬밥이 또 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입에서 나오는 침과 반응해서 분해되는 이 속도가 달라. 분해되는 효율이 다르다. 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입안에서 딱 씹었을 때 그것이 밥이겠다라고 느껴지고 그 밥에 적합한 아밀레이스가 나와서 바로 자작 활동 더하기 침의 분비 그리고 더 많은 아밀레이스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잘게 부서서 흡수돼서 바로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작은 분자 단위로 쪼개는 과정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이 진화되어 있다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삼겹살을 꼭꼭 씹어 먹고 있는데 거기에 굳이 필요 없는 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들을 분비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우리 몸은 진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빠른 통신망을 우리 신경 전달 물질,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다. 장까지. 그리고 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뇌까지 또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입에서 먹고 장에게 주어지는 그 센서에 의해서 장이 준비를 할 거고, 장이 준비된 상태에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의 그 과정들을 뇌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들로 우리 몸이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입안에서 딱 먹었을 때, 씹었을 때 그 활동과 함께 우리 몸은 최적화된다. 자, 그러면 과일을 먹었을 때 짠 상태로 압착해서 과일을 즙으로 만들어서 먹었을 때하고 과일을 똑같이 자작 입 안에서 씹어서 먹었을 때하고의 이 GI 지수, 우리 몸에서 느끼는 그 혈당 변화는 당연히 다르겠죠. 이 과정들을 잘 이해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기 편하게, 섭취하기 편하게 자작 활동을 줄이게 해서 만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 어린이 아이들이 먹는 그 이유식, 그리고 병상에 누워 있었던 나이 많이 드셨고 제대로 씹지 못하고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그 켈러그, 우리가 먹는 흔히 얘기하는 그 시리얼, 토스트, 요 두 가지 회사에 요거는 나중에 재밌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봐. 켈러그 박사가 만들어 갖고 요렇게 하면 정말 우리 환자들한테 좋을 거야 라고 해서 시리얼을 만들었는데 나가서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들을 이미 경험해 봤던 포스트에서 상용화 시켰더라.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관심을 갖고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자, 요 과정에서 한 가지만 우리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들, 조리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까 구워야 되는지 쪄야 되는지에 따라서 고구마도 완전히 바뀐다. 그 탄수화물의 구조, 얼마나 작게 잘게 쪼개져 있는지에 따라서 단당, 다당, 복합당으로 구조가 얼마나 복잡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소화 흡수에 따라서 변동되는 이 혈당치가 바뀐다.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을 어떻게 했을 때에 속도를 늦춰준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자, 이 부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그리고 전통적인 영양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의 어떤 문제점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선된 부분 하나가 이 식이섬유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미에로5가 나온 지가 이제 지금 한 30년 좀 넘을 거예요. 식이섬유, 우리가 먹어서 흡수가 될 수 있는 식이섬유를 음료에 담아서 팔기 시작한 미에로5라는 일본 음료를 한국 오츠카에서 이제 동화하고 제휴를 해서 만들어갖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많이 팔았었죠. 이때가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딱 거쳐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고 에너지 과잉, 이 질적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많아진 이 에너지 과잉 섭취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우리들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그때서부터 식이섬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지만 이러한 식이섬유들이 우리의 장내
장내 미생물들의 건강한 생태계의 근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상업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이제 202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뭐 혈당을 통한 우리 체중 감소, 몸매 유지, 좀 더 나아가서 그 혈당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호르몬 대역에서의 몸매 관리, 건강 관리들을 얘기를 하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들의 역할들의 이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 부분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등등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에서 가장 핵심은 요 식이섬유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좋은 식이섬유들을 잘 먹을 수 있는지, 많이 먹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식이섬유들을 먹을 때에 우리 그 자작활동, 씹으면서 생기는 것들, 그 식이섬유가 성장해 오면서 이 얻어왔던 그 자연계에 있는 미네랄, 비타민들, 우리 그 제4의, 제5의 영양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가장 좋은 형태로 들어있는 것이 요 야채, 샐러드, 채소들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함께 있는 그 미네랄, 비타민들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더 우리 영양학에서 공부를 해야 돼. 그동안은 이 영양학에서 식이섬유에 대한 지위가 부여되지를 않았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그동안은 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3대 영양소라고 얘기했었던, 그리고 그 안에서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처럼 필수자가 붙는 것들의 필수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한테 필수적으로 먹어야 될 필수 미네랄, 필수 비타민, 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비타민들, 그리고 몸 안에서 만들 수 없는 외부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 이런 비타민들, 미네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네들한테는 필수 미네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필수 비타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필수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는 지방,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얘네들에게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들이 없으면 안 되고, 또 하나 식이섬유가 없으면 안 되고, 또 하나 물이 없으면 안 되고 해서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7대 영양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7대 영양소를 퀴즈 7대 영양소를 얘기해 보시오. 7대 영양소를 얘기해 보시오. 7대 영양소를 얘기해 보시오. 방금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거야. 자, 빨리. 담배는 아니야. 단백질, 지방, 또 좀 전에 다 얘기한 거야. 식이섬유 또. 두 개, 세 개 더 해서. 자, 이쪽에서 도와줘. 나왔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나왔어. 또. 뭐라고? 무기질 나왔어. 또. 미네랄 했잖아, 조금 전에. 허허이, 개똥이. 자, 여러분들한테 학습 효과를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건 듣고 바로 시험 보고, 듣고 바로 풀어보는 거야. 듣기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듣고 나서 1시간 있다가 시험 보는 것 효과가 없어. 들으면 바로바로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어. 여기서 못 맞추면 이제 안 돼. 자, 여기 7대 영양소. 아니, 다 7대 영양소 얘기해보라고. 크게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듣게. 허허, 이 지란. 잘 모르겠다고. 여기 7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좋아, 여기까지 좋았어. 미네랄, 비타민 좋았어. 물 좋았어. 무기질은 아까 했다니까. 미네랄로 했잖아. 잘 봐봐. 여기서 니들 잘 봐야 돼. 계속 놓치고 있잖아. 장내 미생물들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미생물들에 의해서만 소화 분해되고 에너지로 변환돼서 미생물들이 건강하게 막 장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먹이가 되는 것. 우리 몸은 그것을 소화 분해 흡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동안은 영양학적으로 안 썼다고. 하지만 지금은 영양학적으로 써.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있다. 세포는 어떠한 산소 대사, 지방 대사, 포도당 대사를 못해. 근데
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 대사, 산소 대사, 지방 대사를 한다고. 그리고 그 미토콘드리아가 그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세포가, 그리고 세포들의 단위가 커진 이 근육 세포들이 모여서 힘을 쓰고 근육이 수축이완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세포 내에 있는 놈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 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하고 똑같아. 세포 단위에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우리 몸 안에 대장 내에 미생물들이 있다고. 그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강력한 대사를 통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때 필요로 한 것이 식이섬유. 그동안은 우리 몸이 소화 흡수를 못했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영양소라고 취급하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수업 과정 중에 하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출석 부를게요. 출석. 자, 출석 부를게요. 강준진, 고현규, 권정혜, 권진혁, 김남영, 김명준, 김민겸, 김보관, 김성원, 김은아, 김정훈, 김지태, 김택동, 김효민, 나태민, 남한희, 류승욱, 박원정, 박원희, 박준범, 사군축, 신경아, 심은규정, 양철호, 우양경, 유서원, 이다혜, 이리안, 이상준, 이수환, 이현지, 이주연, 이준혁, 전영은, 정유진, 정은영, 정회연, 조영민, 조예준, 조용수, 주총계, 최승훈, 최균아, 한세인, 한지훈, 황장원, 황재빈. 좋았어. 오늘 안 하는 친구들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명 안 왔네? 많이 왔네. 자, 오늘 수업할 때까지 조금 어려웠었던 거나 질문. 권종혜! 질문 좀 해봐. 허허, 이 친구들이. 자, 한국형 식단. 그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거나 어디 가서 영양학적으로 계속 얘기를 들을 때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신경 써야 될 게 서구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 지중해 식단이 어떻고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들하고 동떨어져 있어. 우리 학생 식단? 학식 가면 그런 음식 안 나오잖아. 그리고 우리 하숙집, 기숙사에도 그런 음식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 지중해식 식단을 가지고 외국에서 들여온 영양학을 바탕으로 한 식단 구성을 하거나 간헐적 단식을 깰 때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식단을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한테 제공을 해줄 때 계속 안 맞는 거야. 해주고 싶어도 뭐 귀리가 어딨어. 우리가 귀리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오트밀이 어딨어, 오트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한국형 식단,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김치 깍두기를 베이스로 해서 계속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식단이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운동하고 함께 할 때 중요해진다. 그래서 영양학도 식단과 함께 영양학적인 내용, 더하기 생리학적인 내용, 거기에 더하기 자,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먹는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그 전날 스트레스로 아니면은 고민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 다음날 혓바닥이 깔깔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껴봤죠. 이러한 영양들의 베이스에는 여러분들이 잘 자는 것도 있다. 잘 자고 편하게 자고 푹 자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이 모든 내용들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이 중에 6시, 12시, 8시, 12시, 16시간 금식과 8시간의 이 질 좋은 재료를 먹는 중 이 16시간 중에 8시간은 수면이 차지한다. 여러분들의 3분의 1은 좋은 수면이 차지한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 거기까지 알아야 영양학적인, 스포츠 영양학적인 완성이 돼. 수면학까지, 질 좋은 수면까지 여러분들이 잘 자자. 고생들 했고 다음 주에 봐요.